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주식 사면 괜찮고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면 안 됩니까? 빚내서 주식하는 건 박수 받을 일이고 빚내서 집 사면 나쁜 놈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 부총님 등을 비롯해서 주택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앞길을 논의해 볼까 합니다. 큰 틀에서는 총리님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좀 정책적이고 자세한 거는 부총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발표한 이래 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다운로드해서 밑줄 치면서 읽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거의 많은 국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언론에 있는 기사들을 샅샅이 볼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겠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리님,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15 같은 그런 안정화 이런 역대급 매머드급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유를 알아야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보면은 시장의 모든 원리가 그렇듯이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공급이 충분치 않다. 그럼 어떠한 공급이 충분치 않느냐? 그럼 어떤 시기에 공급이 충분치 않느냐?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정책의 결과였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은 4개월 이제 5개월에 접어들어가는데 그 이전 시기에 우리 나라 특히나 수도권 사실상 서울에 있어서의 원하는 공급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뭐 여러 가지 금융적인 원인 맞습니다.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앞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 누적된 공급 부족의 여파다. 뭐 그 얘기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화량이 증가했다,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슈퍼 사이클을 맞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10페이지 넘는 이 대책 안에 과연 공급 대책보다는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라는 게 있고, 나머지 14페이지는요 집을 못 사게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 현금 없으면 못 사게 하겠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뭐 다주택자 집 못 사게 하겠다. 이제 집 살려면 허가 받아라. 수요를 막으신 거예요. 좀 거칠게 얘기해 볼까요? 계란값이 파동이 일어나면 계란을 사옵니다. 수입까지 하죠. 양파값이 파동이 일어나면 양파를 더 심습니다. 근데 양파 먹지 마라, 계란 먹지 마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추값 파동이 나면 배추를 심기를 장렬하지, 이제 배추를 먹지 마세요. 배추는 이제 현금 내고만 먹으세요. 카드 결제는 안 합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건 맞죠. 근데 이 정책은 그냥 하지 마세요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용인에 있는 수지구에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어이없어 하세요. 강남 3구 마용성 뭐 이런 데 잡겠다고 하는데 왜 수지를 때려잡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저는 디테일로 내려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이 부동산, 이 집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집이기도 하지만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이윤을 전제로 거래가 됩니다. 파는 사람도 이윤을 남기고 위해서 파는 거고, 사는 사람도 사서 이윤을 남기려고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은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미안한 것은 이건 이념과 현실의 충돌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총리님,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미래 세대 청년들한테 못된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부총리님 개포 1단지 아파트 경매로 당첨 받으시고 8억 원에서도 지금 50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관님들, 차관님들, 공공기관 계신 분들 주택 청약해서 당첨된 분 손들어 보라 그러면 꽤 나올걸요?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당시는요, 어떤 제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현금 조건도 없었고 실거주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질한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안정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순서는 다르지만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자본시장, 자산을 축적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 안정화돼가고 정착해가는 과정인데 지금 언젠가부턴가 우리 기성세대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고 있습니다. 지금 반포 어딘가에 2,000세대짜리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로또 분양이라고 합니다. 25억이라고 합니다. 현금 25억 있으면요, 갭 투자해서 30억을 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누구만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현금 25억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중에 누가 있을까요? 집, 청약으로 두세 번 번 사람들만 이 게임에 참여하는 이 현실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징보정부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맞습니까? 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 청약 한두 번 해서 집 마련했잖아요. 그걸 밑거름 삼아서 더 좋은 집, 더 나은 지역, 그리고 아들, 딸한테 물려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집 하나 없는 청년들에게는 돈 없으면 부동산 시장에 이제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냥 주식만 하라고요? 이러고도 우리가 후배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절대로 아니. 이거 접근을 저는 총리님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좀 과합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들의 울분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해놓고 우린 못하게 하냐라는 그 질의,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선 말씀 중에 이번 대책에는 공급의 내용이 전혀 없다 하는 부분은 이번 대책은 주로 공급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3번 발표된 대책 중에 지난번이 주로 공급에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예, 그 얘기도 제가 이제 할 겁니다. 본론으로 하고 두 번째로 상품이라는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상품이라는 측면이 과하게 부각되어 있고 주거라는 그 안정적 측면이 또 사실은 훼손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정책 토론의 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비판되는 측면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의원님과 제가 아마 깊이 진심으로 공감할 그럼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주택을 마련해 갈 것인가라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왔던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그냥 상품성을 인정하는 시장에 놔두는 방식으로는 사실상 점점점 더 젊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말씀 주신 그것이 어떻든 간에 설명할 수 없을 분노를 청년들이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우리 시장에서 살 때 현금만 받고 신용카드는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 고발하고 신고해야 되죠. 경제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만 받습니다. 신용카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뭔가 잘못된 거고 그 신고해야 됩니다. 아마 국세청에 신고하면 조치 처할 겁니다. 근데 지금 집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 중에 가장 저는 화같이 밀고 청년들에게 어이없음을 준 것은 대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뛰어들 수 있고 현금이 없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30대 무주택 맞벌이 부부가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예전에는 LTV 70% 즉 7억 원의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번 발표가 나면서 이제 4억 원만 대출이 됩니다. 3억 원을 더 모아야 됩니다. 청년의 근로자 연봉의 10년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들에게 집까지 질 수 있는 시간을 10년 미뤄준 거예요. 10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화 안 날까요? 현금 있는 사람은 쏙 사버리고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받지 못하게 해서 연봉도 좋고 충분히 소득도 할 수 있는데 10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이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하면 누구 좋으라고 이 정책을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덜컥 내놓을 수 있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역지사지해 보면 이 정부에도 청년 보좌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 없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정책으로 노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라도 한번 보십시오. 10년 동안 더 기다리게 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주식 사면 괜찮고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면 안 됩니까? 빚내서 주식하는 건 박수 받을 일이고 빚내서 집 사면 나쁜 놈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어떤 시장, 어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금융이란 거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제출한 그 대출을 요구하는 사람의 담보와 신용을 보고 얼마를 줄지 어느 비용으로 줄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그거에 개입할 수 있다면 반대로 저 조정원이라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3억만 대출하는 게 정부의 원칙인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5억 원 대출해 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반헌법적, 좀 반법률적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소수의 그리고 이미 자산을 축적한 그리고 압도적인 비율로 기성세대들 많이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솔직히 얼마 전인가요?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집은 사는 곳이지, 그러니까 잠자는 곳이지 돈 주고 사는 마행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 초선이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니까 2주택 금지, 주택 팔아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또 장차관님 중에 2주택 있는 사람 다 명단 까지고 몇몇은 또 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또 변명도 하시고. 그때는 그나마 염치락도 있었어요. 2주택 금지하니까 야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집권 여당인 내가 2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집을 팔려는 그런 노력과 압박이 있었고 뭐 일부는 꼼수를 부려서 피해가긴 했죠. 근데 이번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출 규제해놓고 지금 빚 대출 받은 거 한 푼이라도 갚은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국무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본인들은 다 대출 받아서 집 사가지고 자산 증식하고 있으면서 미래 세대들 다음번 주자들한테는 여기까지 끝.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대출 안 된다. 라는 그 염치 없음, 그 뻔뻔함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세대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린 다 누려놓고 2번, 3번 청약 받아놓고 딱지 팔아놓고 강남에 그렇게 해서 진입해놓고 여러분들은 부모 잘 만나서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으면 강남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강남은 어차피 딴 세상입니다. 그냥 둡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2번 더 있을 기회에 계속 부동산만 얘기할 거라서 제가 일방적으로 좀 얘기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총리님. 큰 틀에서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그 철학적 접근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큰 틀에서 유동성 잡아야죠. 솔직히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돈 뿌려가지고 유동성이 지금 하늘에서 또 도니까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간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 부족한 거잖아요. 공급 부족한 거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아무데나 짓는다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살고 싶은 동네가 있잖아요. 선호하는 지역에 집을 져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분양된 지역에다가 주택 공급 더 하겠다고 하면 미분양만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수지, 지금 미분양된 단지가 몇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발표된 거에 보면 수지에다 집 더 공급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미분양된 동네에다가 더 주택을 공급해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까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 수지 가서 집 사세요. 이게 정책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살 곳으로서 주택 환경 모든 국민들이 살 곳은 있어야 되겠다는 건 동의하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그랬듯 우리 청년 세대가 지금 국민연금에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 부동산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축적해서 자산의 증식을 통해서 이 사회의 안정을 찾아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넉넉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 몇십 프로라 그러셨죠? 그 정책에 2030년까지 그거 절반이라도 30년까지 하면 저 박수 쳐 드릴게요. 근데 진짜 먼저 중요한 거는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총리님. 서울의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98%인데 자가율은 44% 아실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도소득세 이렇게 높여놓으면 집을 누가 내놓습니까? 이번 달, 다음 달, 내년 초에 나올 집이 지금부터 땅 파서 만들어지는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정되길 바랍니까? 그러니 유일히 할 수 있는 게 허가받고 해라. 대출 안 해준다. 정말 못 사게 거래 자체를 동결시키는 행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친 정책으로 부동산 관리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도 진영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 때 대안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같이 다시 논의하죠.